수치에 속지 말자. 콜레스테롤. 스티븐 시나트라. 심장질환과 설탕의 위험한 관계. 1970년대까지 안셀키스가 발표한 연구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콜레스테롤의 감소와 제거라는 사명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은 대중의 의식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1972년 로버트 애킨스가 다이어트 혁명을 출간했다. 이 책은 20년 후에 일어난 저탄수화물 운동의 기수 역할을 했다. 애킨스는 이 책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아닌 인슐린과 탄수화물이 미국인의 식생활에 있어서 문제 요소라고 지적했다. 고지방, 고단백, 저탄수화물로 대표되는 애킨스의 식단은 오랜 세월 이어진 통념과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애킨스는 언론으로부터 인정사정을 묻는 공격을 받았다. 고지방, 고단백, 저탄수화물로 대표되는 애킨스의 식단은 오랜 세월 이어진 통념과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애킨스는 언론들로부터 인정사정 없는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애킨스. 렌싯 영국의학회 내과학 기록 네이처 등 저명한 전문가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요드킨이 설탕을 심장질환의 원인이라고 비난하자 반대편에서는 그를 무모한 광신도라고 비방했다. 1972년에 발표한 저서 달콤하고 위험한에서 요드킨은 지방이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는 가설의 밑바탕이 된 과거 자료들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요드킨은 1960년대 1년의 동물 실험과 인체 실험을 실시했다. 닭고기, 돼지 등 다양한 동물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탕과 탄수화물을 섭취하도록 한 연구였는데 실험 동물과 피험자 모두 공통적으로 트리글리세리드 농도가 상승했다. 설탕은 인슐린 농도를 높였고 지방 섭취량이 높을수록 심장 발생률도 높아진다라는 키즈의 연구에 따른 가설이 실제로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학자들이 지적을 했다. 그로부터 30년 뒤에 브레이밍햄 심장연구의 부책임자인 조지 만 박사가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고 과학자 의사로 연구진을 구성한 후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을 일으킨다고 주장한 근거에 대해 조사했다. 이후 만 박사는 기존의 가설은 건강에 관한 사상 초유의 사기극이라고 밝혔다. 사기극이다. 비슷한 시기에 덴마크에 거출한 학자인 우리 라번스코프도 퀴즈가 발표한 원본 데이터를 재분석한 후에 같은 결론을 내렸다. 라번스코프가 밝힌 결과는 수백 개 인용되었으며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된 여러 편의 연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요드킨은 직접 저탄수화물 식단에 관한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당이 지방보다도 건강에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상당한 공헌을 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심장질환과 설탕 섭취의 상관관계가 심장질환과 지방의 관계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요드킨의 저서 역시 큰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요드킨은 우유와 지방을 많이 먹는 사람들도 심장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밝힌 여러 연구들, 특히 케냐의 탄자니아 마사이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확인된 극적인 결과에 주목했다.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연구 대상자들은 당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을 섭취하지 않는다. 자, 인슐린 조절을 위해서 등장한 저탄수화물 식단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유덕희는 설탕이 현대 문명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유발한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의 유해성이 충분히 조명되고 당에 관한 연구가 최소한 지방 섭취량에 관한 연구만큼은 진행되도록 하는데 일조했다. 심장질환은 지방 섭취, 가체중, 흡연, 오래 앉아있는 생활습관, 텔레비전 시청, 과도한 당 섭취 등 수많은 요인과 관련이 있다. 유덕희도 당 섭취와 관상동맥 심장질환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몇 건 진행했다. 한 연구에서 관상동맥 질환을 앓는 환자의 당 섭취량 주황값, 관상동맥 질환을 앓지 않는 두 그룹의 대조군과 비교할 때 2배 수준이었다. 이 두 대조군의 섭취량 주황값은 각각 67g, 74g이었다. 지방 섭취가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는 주장에서 인용된 주요한 연구 결과 중에 다수가 당 섭취에 관한 이론도 뒷받침한다. 토브스의 설명이다. 한국 전쟁 중에서 사망한 미군 병사들을 부검한 결과 10대 청소년인 병사를 포함한 다수가 혈관의 플라크가 상당 수준 형성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한국인 병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외국인에게 아토람성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플라크가 주로 발견된 것은 한국인은 저지방 음식을 섭취하는 데 반해 미국인은 고지방 식품을 많이 먹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또한 미국인은 당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지만 한국인은 그렇지 않다. 유덕희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 설탕을 포함한 여러가지 요소가 대사에 궁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관상동맥 질환도 동일한 기전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이 동일한 기전이란 무엇일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쭉 둘러보다 집어가는 대상은 바로 과도한 인슐린이다. 심장질환을 비롯해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여러 신진대사 문제의 최초 원인으로 작용하는 공통된 범인이 바로 인슐린 과다이다. 인슐린 조절은 애킨스 다이어트의 주된 목적이자 저탄수화물 식단이 등장하게 된 이유였다. 애킨스 다이어트가 인슐린을 조절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심장 전문이기도 한 애킨스는 이후에 탄수화물과 인슐린이 당뇨병, 비만, 고혈압, 심장질환의 원인 요소로 확인되자 선견 지명이 있었다며 큰 찬사를 받았다. 저지방 식단이 불러온 부작용. 하지만 유덕킨과 애킨스의 주장이 힘을 얻기 전까지 당을 향한 유덕킨의 경고와 체중 감량을 위한 애킨스의 저탄수화물 식단은 지방 섭취를 광적으로 반대하는 이들이 내지르는 포효에 비하면 조용히 파묻혀버린 속삭임뿐이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지방은 악마로 묘사되었고 지방에 대한 공포는 사방으로 번졌다. 남을 잘 믿는 대중들은 손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지 않은 수백 가지 식품이 떠넘겨졌다. 1985년 11월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는 국가 콜레스테롤 교육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내걸었다. 미국 국민 중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국민의 비율을 줄임으로써 관상동맥 심장질환과 그로 인한 사망자를 줄인다. 네이슨 프리티키는 1976년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의 프리티킨 장수센터를 열고 이후에 10년간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방 식단 이론을 대대적으로 설파했다. 프리티킨은 1985년 사망했으나 딘 오니시 박사가 재빨리 프리티킨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오니시의 명성과 저지방 식단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그가 5년간 진행한 연구를 통해서 더욱 확고해졌다. 생활습관 심장 연구로 명명된 이 연구에서는 생활습관을 크게 바꾸면 관상동맥 심장질환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오니시 박사는 중년의 백인 남성 중에서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상태가 중간 정도에서 심각한 수준인 환자 48명을 선정한 후에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쪽은 일반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고 다른 한쪽은 특별히 고안한 생활습관으로 바꾸는 강도 높은 중재가 이루어졌는데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었다. 하나는 유산소 운동, 둘 스트레스 관리 훈련, 세 번째 금연, 그룹 단위의 심리적인 지원, 지방으로 섭취하는 열량이 10% 이내이고 식이섬유 섭취량이 높은 엄격한 채식,
5년간 원희씨의 연구 전략대로 전 과정을 완료한 20명의 남성들에게서 아티럼성 동맥경화증이 어느 정도 치유되고 심장 문제도 줄어든 결과가 확인되자 대중은 저지방 식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희씨의 연구 결과는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고 너무 멀리 간 결론이었다. 피험자들에게서 나타난 결과가 저지방 식단 때문인지 식이섬유와 자연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설탕을 섭취하지 않은 점 때문인지 혹은 다른 요소의 개입이 이루어져서 나타난 결과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른 조건은 동일하기에 하고 단백질과 식이섬유 함량은 높으면서 설탕 함량은 적은 식단을 섭취했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왔거나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주리에 속하는 건강 관련 단체들은 여전히 저지방 식단을 옹호한다. 저지방 음식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줄어든다는 믿음과 콜레스테롤을 줄이면 심장질환 위험이 줄어들고 수명이 연장된다. 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일부 연구에서 실제로 저지방식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수많은 연구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저지방 식단의 구성을 맞추려고 지방을 탄수화물로 대체한다면 결국 트리글리세리드 농도가 높아지고 LDL 콜레스테롤 농도는 낮아진다. 정말 나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트리글리세리드 농도의 상승은 심장질환 발생을 높이는 개별적인 위험 인자로 작용한다. 더불어 H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진다면 인체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심장이 건강해진다는 저지방 식단이 실제로는 심장이 위험한 부작용만 발생시키는 셈이다. 즉 심장질환의 중대한 위험인자 트리글리세리드가 강화되고 동시에 심장보호장치 HDL 콜레스테롤은 줄어드는 데다 건강에 매우 중요한 지표인 트리글리세리드와 HDL 콜레스테롤 비율도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된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 비율이 높아지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그러나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은 이 비율을 높인다. 1년에 2kg 설탕 봉지 35개 섭취하는 사람들. 당은 자유의 몸이 되고 반면에 지방이 범인으로 몰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을 위한 정치적인 로비는 없었지만 설탕에는 아주 강력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보고서 하나를 발표했다. 식생활 영양과 만성질환 예방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WHO는 예상치 못한 입장을 밝혔다. 첨가당으로 섭취하는 일량이 하루 1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 비만, 당뇨병, 심장질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당시 주된 견해이자 논란의 여지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 권고였다. 어느 누가 이 의견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을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일단 미국 설탕 업계가 있다. 보고서를 봉쇄하기 위해서 식생활 영양가, 그래서 WHO 사무총장이 보낸 서신을 인용하면 식생활 영양가 만성질환 예방 보고서의 미심쩍은 부분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 두 사람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토미 G. 톰슨에게 서신을 보내 보고서를 묵살하라고 촉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보건부는 WHO 보고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탄산음료가 비만과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내용이었다. 사실일까? 담배업계가 흡연을 옹호하던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는 건 왜일까? 미국 의학연구소가 발표한 2005년 보고서는 당 섭취가 심장질환과 당뇨병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심지어 나쁜 유형의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증거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문제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명확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설탕이 얼마나 함유되어야 하는지조차 상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했다. 그 칼로리 배드 칼로리의 저자 게리 토프스는 이렇게 밝혔다. 여기에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1986년 밝힌 설탕에 관한 평가 내용도 악의가 딱 들어맞는다. 설탕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섭취하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하다고 판단할 만한 확실한 근거는 없다. 토브스는 이런 형태에 대해 설탕을 비난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그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돌려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매년 섭취하는 첨가당의 양이 1인당 약 40에 달한다는 점도 간과되었다. 약 18kg. 첨가당은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먹는 당 외에 추가로 먹는 당분으로 이 정도 양이면 매일 설탕으로 섭취하는 열량이 약 200칼로리, 코카콜라 한 캔 반 정도에 해당한다. 썩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우리가 섭취하는 당이 그 정도에 그친다면 아마 미국 영양학자 대다수는 굉장히 기뻐하리라. 문제는 매년 섭취하는 양이 40배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1986년 농부가 밝힌 섭취량은 매년 75, 약 34kg, 2000년 초반에는 90, 약 40kg, 그리고 2011년 후반 이 수치는 156, 약 70kg으로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남성, 여성, 어린이 모두가 2kg 설탕 봉지 35개에 해당되는 양을 매년 섭취한다는 것이다. 35개, 2kg 설탕 봉지를 35개, 35개, 10개면은 20kg 큰 설탕을 마시고 있다 라는 거죠. 음식 섭취를 늘리는 거부할 수 없는 설탕에 대한 유혹이라. 설탕에 대한 유혹. 설탕이 심장에 끼치는 악영향은 인슐린 저항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설탕 전문 용어로는 수크로스에는 포도당과 가당이 동량으로 들어있다. 단당류인 이 두 성분은 인체에서 대사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포도당은 인체 모든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가당은 물질 대사에 있어서 독극물과 같다. 단맛이 가미된 모든 식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성분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함유된 첨가물은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니 여기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싶겠지만 그 전에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 있다. 설탕은 포도당 50%, 가당 50%로 구성이 된다. 수크로스, 고가당 옥수수 시럽은 가당 55%, 포도당 45%로 구성이 된다. 설탕과 함량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므로 설탕과 고가당 옥수수 시럽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고가당 옥수수 시럽은 언론에서도 하도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기 때문인지 식품 제조업체 중에는 자사 제품에는 옥수수 시럽이 전혀 들어있지 않으며 대신에 천연 설탕으로 단맛을 가미했다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반대쪽에 선 옥수수 정제협회는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 표적이 된 건 부당하며 일반적인 설탕보다 전혀 나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안타깝게도 정제협회의 주장은 옳다. 가당은 설탕 중에서 유해한 부분이며 일반 설탕에 들어있는 고가당 옥수수 시럽에 들어있는 별 차이가 없다. 그렇다고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 무지라는 의미는 아니다. 평범한 설탕이나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나 똑같이 나쁘다는 것뿐이다. 해로운 성분은 과당이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과당과 포도당은 체내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사된다. 포도당은 곧장 혈류에 들어가서 세포로 전달되지만 과당은 간으로 이동한다. 이런 것을 통해서 과당은 앞서 언급한 혈관을 손상시키는 최종 당화 산물을 형성할 가능성이 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당은 체내에서 지방과 같이 대사되어서 거의 곧바로 트리글리세리드로 바뀐다.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더라도 과당을 섭취하면 결국은 지방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샌프란시스코 소아과 교수인 의학 박사 로버트 러스틱의 설명이다. 과당은 간의 지방을 축적시켜서 지방간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슐린 저항성과 지방간 사이에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인슐린 저항성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자인 예일대학교 의대의 바먼 세뮤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간에 있는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밝혔다. 간에 지방이 연결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자, 그럼 다 함께 답해보자. 간의 지방이 축적되게 만드는 것은 과당이다. 간의 지방이 축적이 되게 하는 것은 과당이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과정을 관찰하려면 그냥 과당을 먹이기만 하면 된다. 과당을 충분히 먹이면 간에서 지방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지방은 간에 축적이 된다. 그 뒤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난다. 실험 동물에서 일주일 정도 과당을 충분히 먹이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양으로 따져보면 몇 개월이 소요된다. 스위스의 의학 박사 루크 대피가 실시한 연구에서 탄산음료 8에서 10캔에서 함유된 양과 동일한 양의 과당을 피험자들에게 매일 섭취하도록 하자. 단 며칠 만에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고 트리글리세리드 농도가 증가했다. 과당은 과일 같은 자연식품에도 존재하지만 체내에서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자연식품에는 과당이 그토록 과량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사과의 경우에 식이섬유 함량이 매우 높아서 체내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을 감소시킨다. 반면에 과일에서 추출한 과당을 농축해서 만든 시럽은 슈퍼마켓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입하는 빵이나 과자, 시리얼 등 거의 모든 식품에 들어가는데 과일과는 조금도 비슷한 구석을 찾을 수가 없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1960년대에 일본에서 처음 개발된 뒤에 1970년대의 중반부터 미국의 식품 산업에 사용되었다. 식품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일반 설탕보다 나은 점이 몇 가지 있었다. 우선 감미료이므로 이론적으로 설탕보다 더 적은 양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설탕보다 값이 훨씬 저렴하다. 저지방 식품에 고과당 옥수수 시럽을 넣으면 감칠맛이 나도록 만들 수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모든 제품에 첨가하기 시작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가까운 슈퍼마켓에 가서 식품 성분편을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안 들어간 제품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보라. 그 결과 과당 섭취량이 치솟았다. 현재 청소년의 25%는 일일 총 섭취량의 15%를 과당으로 섭취한다. 로버트 러스틱 박사가 유명한 강연 설탕 그 씁쓸한 진실에서 밝혔듯이 미국인이 지방 섭취로 얻는 열량은 과당 섭취량이 솟구치고 심장질환, 당뇨병, 비만, 고혈압도 함께 치솟은 그 시점에 감소했다. 왜냐일까? 러스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필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대사증후군은 각종 증상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트리글리세리드 농도가 높고 복부 비만,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며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설치류 실험에서 과당을 다량 섭취하도록 하자 단기간에 대사증후군이 발생했다. 사람 역시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트리글리세리드 농도가 거의 즉각적으로 상승한다. 그리고 대사증후군과 연관된 나머지 증상은 지보다 다소 더디게 진행될 뿐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는 동일하다. 또한 과당은 혈류의 요산 농도를 증가시킨다. 과다한 요산은 통풍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만과 고혈압을 예견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를 통해서 과당과 포도당은 뇌에서도 매우 다르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포도당은 음식 섭취량을 감소시키는 데 반해 과당은 섭취량을 늘린다. 식욕이 늘어나면 더 많이 먹고 비만이 되고 심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성도 훨씬 더 커진다. 어린이를 맥도날드에 데려가서 코카콜라를 하나 줘보라. 아이는 음식을 더 적게 먹을까 더 많이 먹을까? 러스의 말이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M. 데니얼 레인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과당과 식욕에 관한 연구 결과는 특히 탄산 음료를 비롯해서 단맛이 가미된 식품에 고과당 감미료가 사용되고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은 감미료 섭취량은 한 해 145lb 약 65kg 수준이며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청소년과 젊은 층의 섭취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과당 섭취가 심장질환이 발생하는 핵심 요인이니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방 섭취를 반대하는 주장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또한 과당이 심장질환에 미치는 여러 악영향과 달리 콜레스테롤의 수치 상승은 그 어느 것과도 관련이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당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보다 심장 건강에 훨씬 더 유해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식생활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들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에 관한 생각을 고집스레 지키고 있으니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에 관한 이야기는 유효 기간이 한참 지났다.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근거의 길을 닫고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이 건강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둘 것은 고혈압은 트리글리세리드 농도의 상승이다. 과당이 문제다.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높이지만 무이한 LDL 입자가 증가하고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LDL 입자는 감소한다. 콜레스테롤이 아닌 염증이 심장질환의 핵심이다. 식생활 중에서 심장질환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는 당이다. 당은 혈관벽의 염증 반응에 영향을 준다. 당뇨병 비만과 심장질환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는 당이다. 과도한 당 섭취는 인슐린 분비를 높이고 당과 가공된 탄수화물은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위험 요소인 트리글리세리드 농도를 높인다. 이렇게 되어졌군요.